자, 바로 가겠습니다. 장진민 선생님 거 아시죠? 예, 바로 갈게요. 이제 제3장 중세의 유학 사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내용이 좀 이제 많이 어렵습니다. 왜냐면 이제 유가, 그러니까 정말로 유가가 어떤 사상인가? 공자, 맹자, 순자, 주자, 왕수인 이 5명의 어떤 뭐랄까요? 그 사상사적인 내용들을 좀 이제 정리를 하셔야 되는데요. 이 시간이 많으면 정말로 이제 완벽하게 개념들을 좀 가르쳐 드리고 싶은데 역시나 시간이 없네요. 예, 시간이 없는 게 죄고 일단 제가 최대한 좀 효율적으로 핵심적인 사상들과 포인트만 다 뽑아서 좀 스피디하게 정리를 해드리면 여러분들이 한번 이걸 이해하려고 노력을 한번 해보십시오. 근데 아마 이해하는 게 만만치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잘 모르시겠으면 역시나 질문을 좀 많이 하셨으면 좋겠고요. 알겠죠? 자, 바로 가볼게요. 시간이 없으니까. 자, 첫 번째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중세의 사회의 역사적인 배경, 그리고 이제 중국의 유학 사상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걸 원래 여러분들한테 좀 확실하게 정석으로 가르쳐 드리려면 중국 유학의 흐름을 제가 또 가르쳐 드려야 돼요. 근데 이러면 또 한강이 다 날아가 버리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좀 아쉽지만 생략을 하겠습니다. 알겠죠? 그리고 우리가 바로 전 시간에 한국 윤리가 어떤 식으로 쭉 흘러가는가 맥락을 한번 잡아봤기 때문에요. 그런 맥락적인 내용은 조금 좀 생략을 하고 각 개별 사상가들 중심으로 제가 내용을 정리를 한번 하겠습니다. 알겠죠? 자, 교재를 좀 보겠습니다. 이건 교재를 보면서 가볼게요. 첫 번째, 사회 역사적인 배경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거는 우리나라 중세, 그러니까 고려와 고려 이후인 조선, 이때의 어떤 사회적인 배경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까 전 시간에 제가 얘기를 한 바와 같이 고려 때 최승로의 시무 28조, 기억나시죠? 까먹으면 안 돼요. 최승로의 시무 28조라는 그 정치 개혁안에 의해서 유교와 불교의 기능적인 분리가 이루어집니다. 맞죠? 그리고 국가 통치 사상은 이제 불교가 아니고, 그죠? 유교. 그러니까 즉 성리학적인 어떤 기본 질서가 서서히 자리를 이제 잡아가게 됩니다. 맞죠? 그 내용을 좀 한번 기억을 좀 해주시면 되고요. 다음 두 번째 밑에 보시면 원시유학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거 좀 해볼게요. 자, 원시유학. 여기서 말하는 원시유학이라는 건 유학의 처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원시인 할 때 그 원시라는 뜻이에요. 정말로요. 그래서 최초의 유학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다른 말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선진유학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원시유학 내지는 선진유학. 이건 여러분들이 많이 오해하실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선진이라는 건 선진국, 후진국 할 때 그 선진이 아닙니다. 뭐냐면 요 한자어 진은요. 중국 왕조 중에서 진나라, 그리고 진나라 시황제, 진시황 이건 아시죠? 그죠? 그 진나라 시황제가 만든 나라가 당연히 진이겠죠. 그죠? 그 진나라 바로 진나라 전까지, 그죠? 요 선은 이제 앞이라는 뜻입니다. 앞. 그러니까 비포 진나라 때까지의 유학, 진나라가 생기기 전까지의 유학을 원시유학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진나라 전이 뭐냐? 중국 역사를 조금만 가르쳐 드리면 이 원시유학, 즉 선진유학이 바로 춘추 전국시대, 중국 역사상 가장 혼란스러웠던 시대가 춘추 전국시대라는 시대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죽이고 큰 고모가 당숙을 죽이고 서로가 서로를 죽이는 진짜 혈육을 미친 듯이 죽였던 시대가 춘추 전국시대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인간의 어떤 도덕성이 너무 심하게 타락을 했었고요. 그 도덕성을 타락시켰던 진짜 이유는 뭐냐? 바로 정치 권력 때문이었습니다. 중국 역사에서 춘추 전국시대는요. 뭐랄까요? 좀 봉건제가 무너진, 그러니까 주나라 봉건제도가 무너진 상당히 혼란스러웠던 정치적 대격변기였습니다. 자기가 왕이 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누구를 죽여야만 내가 왕이 될 수 있었던 그런 완전 개판 오분전의 시대. 이게 춘추 전국시대의 어떤 정치적인 분위기의 특징이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혼란스러웠던 시대 때 중국의 혼란상을 극복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상가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 사상가들을 우리가 이제 일컬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제자백가라고 얘기해요. 이것도 한번 들어본 기억이 나지 않을까? 제자백가.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종류의 사상가 집단들이란 뜻인데 이 제자백가에서 제가 몇 가지만 소개를 시켜드리면 일단 가장 유명한 게 뭐냐면요. 유가입니다. 유가. 유학 사상가들의 집단. 유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유가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유학의 창시자인 공자. 맞죠? 그리고 공자의 후배인 맹자. 우리가 인성론 배울 때 성선설 그때 맹자를 배워봤습니다. 불인지심, 어린아이 우물가이 그 기억나시죠? 오케이. 그리고 맹자의 후배인데 유일하게 유가 사상가 중에서는 인간의 본성을 악하다라고 봤었던 순자. 요 공, 맹, 순 요 세 명의 유학을 원시유학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 제자백가 때의 대표적인 유가 3인방이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유가가 첫 번째 대표적인 제자 백가 사상가 집단이라 보시면 되고요. 단 두 번째는 도가 사상이라고 있습니다. 도가 사상이요. 거대한 자연의 흐름에 위배되지 않는 삶, 정말 자연 그대로의 삶, 이런 것들을 강조했던 이른바 무위자연적인 삶을 강조했었던 노자 할아버지와 장자 할아버지, 노자와 장자의 사상을 도가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앞글자를 따가지고 노장사상이라고도 불러줍니다. 알겠죠? 도가가 유명하고요. 다음 불교를 자꾸 여기다가 이제 붙이는 친구들이 많은데, 불교는요 중국이 아닙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불교는요 인도에서 건너오는 겁니다. 알겠죠? 그럼 도가 말고 유명한 게 뭐냐? 뭐 묵가라는 것도 있어요. 뭐 이런 게 있습니다. 묵가 또는 한비자의 법가. 이 법가는 제가 한번 얘기를 해드린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죠? 그리고 무슨 병가도 있고요. 음양가, 오행가, 농가, 무슨 또 뭐 있냐? 그 뭐죠?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요. 뭐 묵가, 법가 내지는 뭐 병가, 그다음에 명가라고도 있습니다. 참 명가, 농가, 별의별 게 다 있습니다. 거의 다 합치면 27개 정도의 사상가 집단이 있어요. 상당히 많기 때문에 백가라고 이제 좀 부풀려서 중국인들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알겠죠? 자, 이 제자 백가 중에서 이제 우리가 정리를 해야 되는 건 바로 요 유가를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배워야 될 원시 유학은 공, 맹, 순. 요 세 명의 사상들을 한번 정리를 하겠다라는 거고요. 알겠죠? 자, 그중 첫 번째가 뭐냐? 1번에 나와 있는 게 공자죠. 그죠? 유학의 창시자가 되겠습니다. 아주 간략하게만 좀 소개를 시켜드릴게요. 공자. 유학의 창시자, 유학의 아버지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 공자는요, 크게 두 가지로 기본 사상을 설명을 합니다. 바로 인이라는 것과 예라는 거예요. 인과 예가 공자의 가장 핵심적인 두 개의 사상이라 보시면 되고, 요 인이 뭐냐? 한자도 교재 나와 있지만 요 인이라는 건 어질인입니다. 어질인이요. 여기서 어질다라는 의미는 상당히 많은 의미들을 가지고 있는데, 공자는 인이라는 걸 크게 두 가지로 이제 소개를 했어요. 되게 많은 설명 방법이 있었는데요. 국민윤리에서는요, 두 가지 의미로 좀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인간다움, 사람다움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인격체라 보시면 되겠죠. 사람으로서의 최소한의 자격. 인간이 인간다워야 인간이지. 걔가 사람이냐? 이런 말들 많이 들어보시죠. 그죠? 그렇게 얘기할 때, 그 새끼가 사람이야? 라고 얘기할 때 걔는 뭐가 없는 겁니까? 그럼요. 공자가 가장 강조했던 인간이 정말 최소한은 이것만큼은 가지고 있어야지 인간이다.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어떤 자격 조건이라고 볼 수 있는 요 인이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인간으로서의 내면적인 도덕성, 요걸 얘기하는 게 인이라는 거죠. 다음 두 번째 인의 개념은 사랑의 정신이라고도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사랑하는 것을 인이라고도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상당히 다양한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이 두 가지만 좀 얘기를 할게요. 알겠죠? 자, 인이 어떤 인간의 내면적인 도덕성을 지금 얘기를 한다면, 사람이 내면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될 도덕성을 인이라고 한다면, 얘는 뭐냐? 사람이 겉으로 보여줘야 될 외면적인 규범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흔히들 예절할 때 그 예가 바로 다름 아닌 요겁니다. 알겠죠? 자,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만약에 한 6살 먹은 꼬맹이가 있다고 칩시다. 6살 먹은 꼬맹이가 어른을 보고 안녕하세요가 아닌 부하하하 한다면, 그죠? 막 이런다면 그때는 그 친구는 뭐가 없는 겁니까? 예라는 게 없는 거죠. 맞죠? 예라는 것이 없다라는 건 뭐냐? 인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만약에 그 꼬맹이가 최소한의 사람다움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면 어른을 보고 어떻게 감히 이렇게 하겠습니까? 안녕하세요 하고 하는 거죠. 맞죠? 또는 만약에 제가 32살이나 먹은 제가 지하철에 지금 노약자석에 그냥 다리가 아프다고 제가 이렇게 앉아 있습니다. 앞에 한 80 먹은 노인이 아이고 허리야 하고 지금 서 있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째려보고 하고 또 가만히 앉아 있는 겁니다. 핸드폰 만지작거리면서 가만히 있는 거예요. 저 사람입니까? 사람 아니죠. 맞죠? 여기서 사람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건 저는 예를 갖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제가 최소한의 인격, 최소한의 인간다움인 인이라는 걸 가지고 있다면 당연히 외면적으로 저는 예라는 걸 보여주겠죠. 어른들한테요. 이해되겠습니까? 결국 공자가 강조했던 인과 예를 간단하게 한마디로 정리를 해드리면 뭡니까? 도덕성입니다. 알아먹겠죠? 그래서 요 공자, 즉 유가가 가지고 있는 모든 유학의 핵심 포인트는 바로 도덕성이에요. 인간이 가지고 있어야 될 도덕성이에요.
자, 왜 공자가 도덕성이라는 걸 강조를 하냐면 공자는요. 춘추 전국시대 때의 사회가 혼란했던 진짜 이유를 인간의 도덕성 타락으로 봤습니다. 사람이 너무 심할 정도로 도덕성이 좀 타락하다 보니까 이 사회가 많이 혼란스러워졌고 정치 권력의 눈이 멀어서 서로가 서로를 죽이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사회 혼란이 왔다라고 그 당시의 사회를 진단 내렸습니다. 그래서 진단이 도덕성 타락으로 나왔으니까 당연히 처방전, 해결책은 뭐겠습니까? 그 사람의 떨어진 도덕성을 다시 올릴 수 있는 방법을 제시를 했겠죠. 그 두 가지 요소는 바로 이거라는 겁니다. 최소한의 인간다움인 인과, 그죠? 외면적으로 내가 인하다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그죠? 어떤 도덕적인 예절, 외면적인 행위 규범을 보여주는 게 예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알겠죠? 이거 말고도 무수히 많아요. 진짜. 뭐 군주에게 요구되는 덕목, 정치 사상인 정명사상, 공자의 이상사회인 대동사회, 별의별 게 다 있습니다. 예. 근데 그런 것들은 넘어가겠습니다. 안 할게요. 알겠죠? 그래서 공자 선생은 도덕성을 보여주는 내면적인 인과 외면적인 예, 요 인과 예를 우리 인간들이 회복하게 된다면 춘추 전국시대와 같은 혼란함은 없어질 것이고, 그죠? 공자가 꿈꿨던 이상사회, 요건 좀 가르쳐 드릴게요. 이런 도덕성을 다 회복을 한다면, 인간이 정말로 인간다워진다면, 그때는 공자 선생님께서 꿈꿨던 이상사회, 이른바 대동사회라는 것이 완성이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대동사회가 뭐냐면요, 도덕적으로 절대로 타락하지 않은 사회, 노인들이 함부로 버려지지 않는 사회,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언제든지 등용될 수 있는, 스카우트 될 수 있는 그런 능력 중심의 사회, 이런 사회가 열리게 될 것이다 라고 봤던 겁니다. 결론만 말씀드리면 이건 꿈에서 끝납니다. 예. 공자의 유학은요, 어떤 왕도 채택을 해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왕 입장에서는요, 이게 귀찮거든요. 맞죠? 어떻게 모든 백성들을 이 두 가지를 다 챙겨줍니까? 빡세잖아. 왕 입장에서는요, 너무나도 귀찮은 작업인 거예요.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공자의 사상은 뭐 상당히 많은 시사점들을 주지만 중국 당시 현실에서는요, 전혀 인기가 없었던, 왕 입장에서는요, 상당히 귀찮았었던 그런 사상에 불과했던 게 바로 공자의 유학이 되겠습니다. 알겠죠? 두 번째, 맹자 한번 가볼까요? 맹자도 공자와 사고방식이 거의 동일해요. 거의 동일하고요. 일단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1강에서 배웠던 인간의 본성을 바라보는 관점, 거기서 맹자는 성선설을 강조를 합니다. 맞죠?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 선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난다. 하지만 죽을 때까지 모두 다 천사인 건 아니죠. 왜냐하면 자신의 어떤 욕심, 사욕과 사리사욕의 눈이 멀어서 그 선한 본성이 가리워진다, 혼탁해진다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꾸준한 어떤 수양을 강조하는 게 이제 맹자 선생의 어떤 가르침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 맹자는 중시 여겼던 두 가지 덕목이 공자처럼 인이라는 걸 강조를 합니다. 공통적으로. 근데 얘보다는 좀 더 강력한 규범성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이제 의라는 거예요. 그냥 알고만 계세요. 알겠죠? 공자 선생이 인과 예라는 사상을 좀 강조를 했다면 맹자 같은 경우는 인과 의라는 것을 좀 더 강조를 합니다. 알겠습니까? 오케이. 자, 그리고 맹자 같은 경우는 정치 사상을 하나 좀 알고 계셔야 돼요. 교재에 보면 이제 또 나오기는 하는데요. 이른바 뭐냐? 왕도 정치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맹자. 공자도 뭐 넓게 봤을 때 공자도 왕도 정치라고 부를 수가 있어요. 근데 공자는 덕치라고 주로 얘기를 합니다. 똑같은 말인데, 자 보세요. 왕도 정치. 뜻이 뭐냐면 정치를 할 때 왕, 군주는 법으로서 다스리라는 겁니까? 도덕성으로 백성들을 교화시키라는 겁니까? 뻔하죠. 도니까. 여기서 말하는 도는 뭐예요? 바로 도덕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겠죠? 그래서 왕은요, 백성들을 법으로서 또는 형벌로서 윽박지르는 것이 아니고 형벌을 부과해가지고 백성들을 뭐랄까요? 혼내주는 것이 아니고요. 도덕적으로 백성들을 교화시킬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렇게 교화시키는 것이 바로 군주의 역할이다라고 봤던 겁니다. 이걸 왕도 정치라고 얘기를 해요. 다른 말로 덕치라고 합니다. 덕으로서 다스린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해가 되겠습니까? 자, 맹자 사상도 이렇게만 볼게요. 좀 넘어가겠습니다. 강의를 많이 해드릴 수가 없어서 제가 밑에 이제 설명 같은 것들을 잔뜩 실어놨습니다. 이거 심심해서 그런 거 아닙니다. 알겠죠? 강의를 통해서 많이 알려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제가 교재를 짤 때 이런 설명들을 좀 많이 넣어놓은 것들을 좀 기억을 해주세요. 알겠죠? 자, 다음 세 번째가 이제 순자인데, 이 순자라는 사람은 상당히 독특한 양반입니다. 맞죠? 왜냐면 일단 공자도 성선설이라고 주장을 한 적은 없지만
맥락적으로 봤을 때, 사상적인 내용으로 봤을 때는요, 공자도 분명한 성선설에 가까운 사람입니다. 근데 이 순자만 유독 뭡니까? 성악설이지요. 그죠? 인간의 본성을 철저하게 불신했습니다. 믿지는 않았습니다. 인간의 본성을요. 인간의 본성은 태어날 때부터 악한 측면을 가지고 태어난다. 이게 바로 순자의 인간관이었었죠. 그죠? 근데 순자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인간의 본성은 악합니다. 근데요, 순자는 인간의 본성은 믿지 않았지만 인간의 어떤 후천적인 도덕성, 후천적으로 뭔가를 바꿀 수 있는 능력, 이건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뭔 말입니까? 사람이 태어날 때는 나쁜 놈이지만 뭔가 인위적으로 나중에 후천적으로 빡시게 노력하고 배우고 뭔가 바꾸려고 노력을 한다면 그때 악마로 태어나는 인간들도 뭐가 다시 선한 인간으로,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인간으로 충분히 바꿀 수가 있다라고 본 게 바로 순자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알겠죠? 다시 한번. 순자는요, 인간의 본성은 악하게 태어나지만 이 후천적인 능력을 통해서 악한 본성을 바꿀 수 있다라고 본 겁니다. 이걸 한자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이건 기억을 해 주셔야 돼요. 알겠죠? 요걸 화성기위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화성기위 이렇게 얘기해요. 뜻이 뭘까요? 또 한자 말인데 짜증내면 안 돼요. 자, 화 변화시킨다는 뜻입니다. change의 의미고요. 성 뭘까? 인간의 본성이라는 뜻이에요. 당연히 순자 입장에서 인간의 본성은 뭐겠어요? 악 그 자체죠. 기위 한자로 요 기라는 건 여러분들 영어가 편하죠? 예. 전치사로 by의 뜻입니다. 무엇에 의해서라는 뜻이고요. 요 위가 뭐냐면 행위한다 할 때의 위예요. 뭔가 인위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 뭔가를 하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어떤 후천적인 능력과 노력과 교육과 교화에 의해서 인간의 악한 본성을 변화시킬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문제를 통해서 많이 낚을 때 어떤 식으로 여러분들을 낚냐면 순자는 인간의 도덕성을 부정했다. 이런 식으로 낚아요. 올까 했을까? 생각해봐. 순자는 인간의 도덕적인 능력, 인간의 도덕성을 부정했다. 틀린 겁니다. 맞죠? 왜요? 만약에 순자가 인간의 도덕적인 능력을 전혀 믿지 않았다면 악마로 태어나는 놈들은요, 어떻게 해야 돼요? 악마처럼 다스려야 돼요. 맞죠? 근데 순자는 인간의 본성을 악하다라고 본 것일 뿐, 뭐는 인정한 겁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도덕적인 능력은요, 인정을 한 겁니다. 이해가 되겠습니까? 오케이. 다시 한번. 공자든 맹자든 인간의 본성을 선하게 봤기 때문에 이 두 분은요, 공자와 맹자는요, 인간의 본성을 변화시킬 필요는 없습니다. 맞죠? 근데 그 인간의 선한 본성이 흐려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죠? 지속적인 뭐가 필요한 겁니까? 수양이 필요한 겁니다. 도덕적인 노력, 선한 본성을 계속 쭉 유지시킬 수 있는 그런 도덕적인 수양이 필요하다라고 본 반면에 순자는 뭡니까? 수양이야? 아니죠. 악한 본성을 수양하면 정말로 사탄이 될걸요. 말도 안 되는 거죠. 맞죠? 그러니까 인간의 악한 본성을 뭐 하는 겁니까? 변화시켜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해되겠어요? 그걸 화성기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알아먹는 거죠. 오케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또 뭐 박스 보시면 순자의 예, 그리고 맹자와 순자의 차이점, 여러분들이 좀 보기 편하시게 이제 도표 형식으로 제가 좀 설명을 많이 써놨습니다. 읽어보시고요. 다음 보시면 이제 한당, 훈구학, 그리고 뭐 송, 명, 신, 유학 이런 것들이 이제 쭉 나오는데, 이 중국 역사를 제가 안 가르쳐 드려서 지금 조금 흐름이 끊기기는 하는데요. 그냥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조금 안다라는 가정하에 보세요. 중국이 춘추 전국시대 이런 수많은 사상들이 나오고 제가 지금 공자, 맹자, 순자, 유가 얘기만 해드렸습니다. 근데 이 춘추 전국시대를 통일하는 중국의 왕조가 뭐냐? 진나라입니다. 그리고 그 황제는 너무나도 유명한 시황제죠. 맞죠? 진나라 시황제는요,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왕 입장에서 짜증나는 유가는요, 별로 인기 없었어요. 왕이 전부 다 도덕으로 다스려야 되고요. 백성들을 교화시켜야 되고요. 빡세겠죠. 그럼 왕 입장에서 뭐가 제일 좋을까? 이게 제일 좋습니다. 법가요. 잘하는 놈은 상 주고 못하는 놈은 여지없이 벌하는 게 법치거든요. 그게 아주 살벌한 법가입니다. 그래서 중국이 진나라로 넘어가면 그때는요, 법가가 국가 철학으로 돼요. 근데 여러분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사과 하나 훔쳐 먹을 수는 있습니다. 배가 고파서. 근데 그런 것들을 전부 다 깜빵에 집어넣고 다 죽여버리면 백성들이 좋아할까요? 무서워서 못 살까요? 도저히 무서워서 살 수가 없습니다. 공포 그 자체예요. 진나라는요, 중국 역사에서 한 17년 갑니다. 금방 망합니다.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너무 살벌해가지고 백성들이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진나라는 금방 망하게 되고요. 이 진나라 다음에 중국의 왕조가 뭐로 바뀌느냐? 바로 한나라로 바뀝니다. 한. 중국의 역사가 한이 돼요. 한나라 고조 이름이 이것도 좀 약간 좀 이름이 어이가 없는데 이름이 이제 유방입니다. 이상하게 생각하면 안 돼. 한나라 고조 유방께서 좀 이상하네요. 유방께서 왜 자꾸 나오죠? 나라를 만듭니다. 그리고 한나라 고조는요. 역시나 법가를 계속 이어갈 수는 없을 거 아닙니까? 맞죠? 나라가 금방 망한 걸 바로 직전에 봤는데요. 그죠? 그래서 한나라 때부터는 다시 뭐를 채택을 하느냐? 유학을 채택을 합니다. 근데 유학을 채택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도 니네가 좀 많이 들어봤을걸? 진나라 일대 시황제께서 짜증나는 유학들을 전부 다 없애버립니다. 이게 아주 유명한 사건이죠. 바로 분서갱유라고 불리는 사건입니다. 또 이제 한자말이 나왔네요. 태운다라는 뜻입니다. 분신 자살은 많이 들어봤죠. 그죠? 그게 이제 태울 분자고요. 설은요. 책, 갱이 뭐게? 영어로 dig, 판다라는 뜻입니다. 유는 유학자들, 유학 서적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붙여보면 뭡니까? 유학책은 싹 다 태우고 갱유, 유학자들을 전부 다 파가지고 뭐 한 걸까? 생매장시켜버렸습니다. 다 죽여버렸어요. 중국에 존재하는 모든 공자, 맹자, 순자의 후배들 싹 다 집합시켜서 굴에 묻은 겁니다. 뭐 상상을 초월하는 유학의 대탄압, 유가의 대탄압이라 보시면 돼요. 근데 이 규모가 실로 어마어마했기 때문에 지금 한나라 고조 유방은요. 유학을 다시 채택을 하고 싶어도 책이 없어요. 그리고 공자, 맹자, 순자의 가르침을 기억하고 있는 학자들도 없는 겁니다. 이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복원해야죠. 맞죠? 그래서 전국을 떠돌면서 유학자들의 어떤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는지 확인을 하고 책도 좀 남아있는 거 있나 하고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한나라 때 이 유학을 뭐라 부르냐? 이 유학의 어떤 복원, 그런 유학을 다시 재해석하는 유학의 복원과 재해석 작업이 주로 이루어졌던 훈고학이라는 것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훈고학도 뭡니까? 유학인데요. 다시 재해석과 복원에 이제 올인 했었던 그러한 어떤 형태를 훈고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른 말로는 경학이라고도 얘기해요.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분서갱유 규모가 너무 심했기 때문에 이 한나라 때 시작됐던 복원과 재해석 작업이 언제까지 이루어지느냐? 중국이 당나라가 될 때까지 이게 이어집니다. 그러면 중국이 한에서 당으로 가기까지 얼마나 많은 왕조가 바뀌느냐 보세요. 한나라가 망한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위진남북조 시대라는 것이 등장해요. 요 위진남북조는요 여러 시대를 묶어놓은 겁니다. 되게 혼란스러운 시기가 또 와요. 첫 번째 요 위는 뭐냐? 위촉오 삼국시대를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뭡니까? 삼국지를 배경으로 한 그 시대입니다. 위촉오. 여기서 통일하는 게 위죠. 조조입니다. 물론 조조는 죽고 사마씨가 통일을 해요. 네. 그 위가 이제 위촉오 삼국시대를 통일을 하고 만든 나라가 진입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진과 진나라 시황제의 진은 한자가 달라요. 다른 나라예요. 알겠죠? 그리고 중국이 남조와 북조로 분할됩니다. 이 시기를 다 묶어서 위진남북조라고 얘기를 합니다. 알겠죠? 근데 이 위진남북조를 다시 통일한 중국의 또 다른 통일 왕조의 이름이 뭐냐? 바로 중국이 수나라라고 불리웠을 때입니다. 이건 되게 유명한 나라고 여러분들 국사 시간에 한 번씩 배워봤죠? 맞죠? 어디 공격하다가 수나라는 망합니까? 고구려. 고구려를 2번 정복하려 왔다가 다 쓸립니다. 그 유명하신 을지무덕 형님, 그죠? 살수에서 팍 다 쓸어버리죠. 수나라는 거기서 역사에서 안녕 없어집니다. 수나라 다음이 당이에요. 그러니까 한나라부터 위진남북조 내내, 수나라 내내, 그리고 당나라 올 때까지 뭡니까? 유학은 계속 복원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알 수 있죠. 분서갱유는요 상상을 초월하는 박해였어요. 오케이죠? 네. 그래서 당나라 때 훈고학과 경학, 즉 유학의 재해석과 복원이 끝납니다. 그 다음에 중국이 당 다음이 뭐냐? 송나라입니다. 중국이 송으로 넘어가면서 드디어 뭐가 생기느냐? 지금 배워야 될 신유학이 생기는 겁니다. 거기서 말하는 신유학은 말 그대로 신유학이에요. 새로운 버전의 유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죠? 복원과 재해석이 끝난 겁니다. 그리고 원래 공자, 맹자, 순자가 가지고 있었던 원시 유학의 스케일에 훨씬 더 많은 학문적인 체계적인 논리를 갖다 붙여서 어마어마해진 학문이 재탄생됩니다. 새롭게 탄생되는 유학이 생깁니다.
그 새롭게 탄생한 이 신유학을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이게 성리학입니다. 이해되겠죠? 자, 성리학을 만든 사람의 이름은요, 주희입니다. 근데 유명한 그 학자 뒤에는요, 중국에서는 자자를 붙여줘요. 그래서 보세요. 다 자잖아요. 공자, 맹자, 순자, 노자, 장자. 맞죠? 한비자. 그래서 주자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다른 말로 주자학이라고도 불러주고요. 알겠죠? 왜 성리학이냐고요? 성, 인간의 본성에 대한 연구를 합니다. 리, 이건 이치리예요. 이치, 우주 만물의 근본 이치를 연구하겠다 해서 인간의 본성과 우주 만물의 이치를 연구한다. 학문적인 스케일이 어마어마하죠. 인간의 본성을 연구하는 건 뭐 그렇다고 쳐도 우주 만물의 근본 이치를 다 연구하는 건요, 이건 엄청난 학문의 스케일입니다. 거의 끝이 없죠. 맞죠? 그래서 이 성리학이라는 것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오케이. 우리가 조선일 때 성리학을 국가의 어떤 근본 이념으로 완벽하게 이제 받아들인다라는 건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워봤고요. 그죠? 자, 그리고 중국이 송에서 몽골 민족인 원, 그리고 다시 중국이 명나라로 재통일이 되죠. 이 중국이 명일 때 성리학과는 다소 다른 성격을 띠고 있는 또 다른 신유학이 생깁니다. 그게 뭐냐? 양명학이라고 불리는 게 있어요. 요건 왕수인, 왕양명, 그러니까 본명은 왕수인입니다. 그 왕수인께서 만든 학문이 양명학이고요. 약간은 좀 다른데 거의 공통적인 부분도 많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똑같이 새로운 버전의 신유학으로 이제 평가를 하니까요. 다음 명나라가 이제 뭐로 바뀌는 겁니까? 중국의 마지막 왕조인 청으로 바뀌게 되고, 이건 아까 제가 한국 윤리의 흐름 할 때 소개를 시켜드렸죠. 그죠? 실용성을 강조하는 학문. 우리나라 실학의 원본, 뭡니까? 중국 청나라의 고증학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해가 되시죠? 이게 유학의 마지막 전개 흐름이라고 보시면 돼요. 중국에서. 이해되지?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전부 다 이런 것들이 들어옵니다. 조선 왕조 500년 내내 성리학이 대세였어요. 근데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나라 조선에서도 양명학, 이걸 신봉하고 이걸 연구하는 학자들이 많아집니다. 그리고 조선 후기 실학 사상이 등장할 무렵에는 고증학, 그죠? 중국 고증학이 전개가 되었고 우리나라도 이제 실학 중심의 어떤 현실적인 측면의 학문적인 흐름도 이제 이어지게 되는 거죠. 알아먹겠죠? 오케이. 자, 볼게요. 뭐 한당 홍구학 설명됐고요. 뭐 신유학에서 성리학적인 기본 이론들이 되게 자세하게 나와 있을 겁니다. 보시면요. 그리고 레드북 스팁, 제가 좀 박스로 많이 쳐놓은 건 이제 우리 친구들이 한 번씩 읽어보시면서 좀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게 좀 내용이 많이 어려우실 거예요. 한 번은 꼭 좀 읽어보십시오. 알겠죠? 모르는 거 꼭 질문하시고요. 자, 다음에 나오는 거 뭐냐? 뭐 중세의 성립과 발전기의 유학 사상인데요. 이건 제가 아까 흐름 할 때 전부 다 설명을 시켜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제목만 보실래요? 유학이 언제 처음 전래가 되었는가? 그리고 신라 시대 때 유학, 그리고 고려 시대 때 유학. 그러니까 유학, 이른바 성리학이라는 건요, 조선에 우리나라에서 완전히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큰 발전을 이루게 되는 건 조선 때라는 건데요. 거기 보시면 유학이 언제 들어왔고 신라 때도 유학이 얼마만큼 이제 의미가 있었고 고려 때는 유학이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었는가, 거기에 대한 간략한 설명들이 나와 있습니다. 알겠죠? 그럼 중요한 건 넘기시면 여기죠. 바로 조선시대 때의 성리학을 보여주는 겁니다. 조선시대 때는요, 국가의 모든 이념, 정치 이념, 그리고 모든 양반들이고 백성들이고 할 거 없이 전부 다 이 성리학이라는 어떤 기본적인 정신의 모든 것들이 다 지배적이었어요. 맞죠? 인사하는 법도 성리학이죠. 제사 지내는 거, 자기 조상 섬기는 거, 전부 다 성리학적인 질서에서 나오는 겁니다. 한복 입는 방법도 성리학에서 다 나오는 거예요. 모든 생활 자세, 살아가는 방식, 이해가 되겠습니까? 전부 다 성리학적인 질서에서 파생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좀 많이 심할 정도로 어려운 게 하나가 남았습니다. 이건 제가 소개만 좀 시켜드릴 거예요. 뭐냐면 조선 성리학에서 엄청나게 오랫동안 논쟁이 벌어지는 게 하나 있습니다. 이른바 조선 성리학 논쟁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학문적으로 말씀드리면 사단칠정 논쟁이라는 게 있어요. 자, 이건 제가 철저하게 소개만 시켜드릴게요. 자, 사단칠정 논쟁. 이게 조선 성리학 논쟁이라고 불리는 겁니다. 누구랑 논쟁, 싸우느냐? 1,000원짜리 모델이 누군지 아십니까? 퇴계 이황 선생이죠. 이분의 별명이 뭐게요?
동방의 주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조선의 주자였어요. 아까 성리학 만든 그분. 자, 그러면 우리나라 조선의 퇴계 이황 선생은요. 성리학의 입장이 누구랑 똑같을까요? 그럼요. 정통 성리학인 주자의 입장과 동일합니다. 그죠? 근데 여기에 딴지를 걸었던 인물이 있었으니 원래의 인물은 기대승이라는 인물이에요. 원래는 기대승. 근데 기대승보다 훨씬 더 유명한 분이 5,000원짜리 모델이십니다. 누굽니까? 율곡 이이 선생이 되는 거죠. 맞죠? 요 이황과 이이 선생이 사단이라는 개념과 칠정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엄청난 논쟁이 벌어집니다. 근데 사실상 이 두 분은 논쟁을 벌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돌아가신 아주 나중에 태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싸울 수는 없지만 이황 패거리와 이이 패거리의 사단 실정 논쟁이 엄청나게 오랫동안 이어져요. 알아먹겠죠. 그만큼 학문적인 논쟁과 정치적인 어떤 논쟁으로까지 이제 조선 역사에서 이게 등장한다라는 건 뭡니까? 그만큼 성리학이 조선에서 강한 영향력과 지배력을 이제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이제 개념을 좀 잡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교재 보시면 되게 다양한 내용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요. 한자어 같은 것들은 무시를 하시고요. 개념만 한 번씩 읽어보시면서 좀 이해를 하시면 크게 어렵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혹시 몰라서 책 보시면 또 레드복스 팁 보이죠? 이황과 이이의 입장을 제가 표로 정리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죠? 보시면 뭐 이존기비, 이기지묘, 이기호발, 기발일도 죽겠죠. 그죠? 이게 정리해 놓은 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걸 이해할 자신이 전혀 없으시면요. 외우십시오. 예, 방법이 없습니다. 알겠죠? 암기를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무슨 한문 시간 같은데요. 그래도 이게 시험에 간혹가다 한 문제씩 출제가 되니까 이런 것들은 좀 암기를 하는 게 오히려 이제 우리 친구들이 더 편하실 겁니다. 오케이죠? 예. 됐어요. 다음 마지막에 뭐 주자학의 각질화 그리고 이제 실학의 전개 과정 쭉 나오는데 실학의 전개 과정과 실학의 기본적인 입장에 대해서 이제 마무리를 하고 다음 시간에 한국 윤리를 이제 마무리를 할게요. 자, 보죠. 조선 후기로 넘어가면 중국에서 고증학이라는 것이 우리 조선에 들어오게 되고 실용성을 가장 강조하는 실학이라는 것이 이제 조선에 소개가 된다. 이건 이제 우리가 몇 번 배웠죠. 그죠? 그 실학 사상을 한번 해부를 해볼게요. 조선 후기 실학 사상이요. 상당히 중요한 테마입니다. 자, 일단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역시나 원래는 세 가지인데 중농주의, 그다음에 중상주의, 그리고 국학파, 실사구시파라고도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은 윤리에서는요 별로 중요한 게 아니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실학의 등장 배경은 실용성을 중시하는 학문적인 분위기가 조성이 됩니다. 근데 실용성을 중시하는 학문적인 분위기가 형성되는 진짜 이유는 뭐냐? 이 당시 조선 후기들의 백성들의 생활 풍족했을까? 안습이었을까? 네, 완전 개안습이었습니다. 자, 이유가 뭐냐면 또 역사적인 접근이 들어가야 될 텐데요.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이 끝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그리고 너무나도 오랫동안 전쟁의 피해가 심했기 때문에 이때는 백성들이 먹고 사는 게 정말로 전쟁이었습니다. 정치적인 분위기는 완전 개판이었고요. 이해되겠죠? 백성들이 먹고 살기 힘들면 재상이라는 분들은요. 백성들을 위해서 정치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가 못했습니다. 그래서 주로 정치에서 많이 힘이 없었던 개혁적인 그런 학자들이 이 실학이라는 것을 이제 가지고 나옵니다. 그리고 크게 두 가지 입장에서 백성들의 생활을 위해 또는 조선의 낙후된 그러한 어떤 경제와 조선의 그런 뭐랄까요 기강을 다시 되살리기 위해서 어떤 나름의 해결책을 가지고 나오십니다. 그 해결책이 농업을 살리자, 중농주의. 언제까지 농사만 지으실 텐가? 우리도 중국처럼 장사도 좀 하고 상공업도 좀 키우고 그리고 화폐 경제, 그러니까 일종의 자본주의 틱한 그런 경제를 좀 가야 되지 않겠냐. 언제까지 밥만 먹고 살 텐가? 라는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었던 게 중상주의입니다. 자, 이건 학자들도 우리 친구들이 좀 이제 암기를 해 주셔야 돼요. 알겠죠? 중농주의는 총 세 분이 계신데요. 유형원. 그리고 이가 아니고 이입니다. 사람 이름이야. 알겠죠? 그리고 가장 중요하고 유명하신 분 정약용 선생. 이렇게 세 분이 있습니다. 이 세 분의 공통점은 당연히 뭘까요? 농업을 살려야 백성들이 살고 백성들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맞죠? 이게 중농주의입니다. 한 개씩만 더 챙겨놓으시면 돼요. 그 한 개가 뭐냐? 이 세 명의 사상가들이 주장했던 나름대로의 농업 부흥책. 그러니까 정리를 해드리면 토지제도 개혁책이 있습니다. 교재 나와 있는데 포인트만 끄집어 드릴게요. 유형원 선생은요.
이른바 균전제라는 토지 개혁책을 주장합니다. 물론 전, 이건 한자로 밭전, 맞죠? 제는요, 제도 할 때 제입니다. 그럼 이 균은 뭘까? 균등 분배할 때 균입니다. 그러니까 같이. 이해되시죠? 그러면 이 균전제라는 건 뭐예요? 백성들에게 전부 다 균등한 비율로서 토지를 제공해 주어라 라는 겁니다. 균전제요. 이익은 한전제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이 한자와 한만 알면 되겠죠? 이 한이 뭘까? 리미트의 뜻입니다. 제한하겠다는 뜻이에요. 이거 뭐냐? 뭐를 제한하는 거냐면 토지를 매매하는 것을 제한한 겁니다. 자, 무슨 의미냐 보세요. 이 정말 기똥찬 사고방식이십니다. 만약에 토지를 사고 팔게 하는 걸 허용한다면 토지는요 골고루 분산될 것 같으십니까? 한두 명이 다 처먹을 것 같습니까? 무조건 후자입니다. 돈을 가지고 있는 인간들은요 땅을 사들이겠죠. 맞죠? 그러면 땅을 팔아먹은 농민은요 땅 판 돈으로 몇 년은 살 수 있지만 그 땅 판 돈, 그죠? 땅을 팔아가지고 얻은 돈을 다 써버리면 그때부터는 뭐야? 또 소작농으로 전락하는 거예요. 이해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선생은요 가장 문제의 어떤 고질병의 원인이 뭐냐? 토지를 개인적으로 사고 팔게 하는 것을 허용하기 때문에 소작농들이 너무 많이 생기고 대지주들에게 항상 갈취당할 수밖에 없다라고 바라본 게 이익 선생인 거예요. 그래서 토지의 어떤 사적인 매매를 제한하고 금지하자. 이게 바로 한전제의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오케이죠? 마지막 정약용 선생. 이분은 여전제입니다. 한자어 여, 이건 뭐냐? same의 뜻이에요. 같다라는 뜻입니다. 같을 여자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여전제 할 때 여는요. 토지를 같이 공동으로 소유하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인을 없애자라는 거죠. 그럼 전부 다 땅 주인이네? 그럼 전부 다 땅 주인이면 전부 다 뭐 해야 돼? 다 농사 지어야죠. 마치 마르크스 사고방식과 비슷합니다. 공동으로 소유하고 나온 농산물을 공동으로 생산해가지고 공동으로 배분받자. 공산주의 필이 좀 나죠? 사실입니다. 이해되겠습니까? 실제로 정약용이 마르크스보다 150년 선배예요. 그래서 교과서 바꿔야 돼요. 최초의 사회주의 사상가 누굽니까? 정약용이죠. 농담인 거 알죠? 마르크스하고는 조금 다른데요. 필이 상당히 비슷하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공부하실 때는 좀 쉬우실 겁니다. 알겠죠? 자, 농사를 살리자 봤다면 제발 좀 우리도 상공업 키우고 화폐 경제를 좀 돌리는 게 어떠냐? 네 분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박지원, 두 번째는 박재가. 주로 시험에 출제가 되는 건 이 두 명의 박씨입니다. 양박 씨를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 다음에 뭐 소개만 시켜드릴게요. 유수원, 홍대용, 조선의 코페르니쿠스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분입니다. 윤리 쪽에서는 뭐 그런 내용은 중요하진 않고요. 주로 이 두 분이 시험에 출제가 됩니다. 박지원과 박재가. 자, 이 박지원 선생님이 주장했던 건 뭐냐? 유통산업을 강조를 합니다. 이건 제가 좀 이해를 시켜드릴까요? 일로 가보죠. 보세요. 지금 현재 여러분들 제가 지리 강사가 아니라서 지도를 좀 많이 먹고 있는데 이게 뭘까요? 아, 네, 한반도입니다. 네. 우리나라고요. 지금 현재 대한민국은요. 북한 제외하고요. 여기랑 지도 진짜 못 그린다. 죽겠네. 예. 여기랑 여기가 엄청나게 발전되어 있죠. 그죠? 여기가 어디겠어요? 수도권입니다. 서울, 경기, 인천 발전되어 있습니까? 좀 심하게 발전되어 있죠. 다 몰려 있지 않습니까? 그죠? 여기는 뭘까요? 여기 바로 영남지방입니다. 경상도가 되겠죠. 자, 대한민국 경상도 발전되어 있습니까? 예, 무지막지하게 발전되어 있습니다. 광역시만 벌써 대구, 부산에, 울산에, 오험에 나와. 그죠? 공장 존에 몰려 있습니다. 제 말이 이해되는 거죠. 이게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현실인데요. 정말 재밌는 건 조선시대 때에도 이랬습니다. 자, 보실래요? 당연히 조선시대 때도 수도권. 여기가 뭐예요? 한양지방일 테니까, 경기 한양지방일 테니까 발전됐을까? 네. 경상도가 영남지방이죠. 이 영남지방이 조선시대 때 발전됐을까요? 완전 발전되어 있었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거의 대부분의 선비들과 살인들의 부장들은요. 전부 다 고향이 여기입니다. 내 말 이해가 되는 거죠. 그죠? 안동김씨 들어봤나? 여기 있어요. 알아먹는 거죠. 모든 선비들, 그러니까 모든 정치인들의 뭐랄까요? 최고 권력자들은 고향이 다 여기였었어요. 알아먹겠지? 그래서 수많은 양반들과 그리고 이제 조선의 중앙 관료들, 얘네들이 다 여기만 몰려 사니까 여기는 엄청나게 발전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요, 제 고향인 강원도, 이런 젠장,
별명이 버림받은 땅입니다. 버림받은 땅. 공포의 태백산맥과 그죠? 예, 산과 감자와 돌밖에 없습니다. 여기는 뭐죠? 충청도죠. 전부 다 평야, 논밭밖에 없습니다. 여기는요. 뭐 호남 평야, 나주 평야 다 뭐야? 호남 지방인 논과 밭이죠. 여기는 다 뭐만 하는 거예요? 농사만 짓는 거예요. 여기는요. 감자만 캡니다. 여기는 뭡니까? 북한 지방이니까 졸라 춥죠. 제 말 이해가 되겠죠? 박지원 선생은요. 이 시대의 천재입니다. 왜냐하면 너무나도 많은 기반 시설과 물자와 돈과 자본과 모든 기능들이 여기에 너무 심하게 집중되어 있다라 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좀 뿌리내는 겁니다. 분산 좀 시켜라 라고 했던 게 바로 박지원 선생님. 이게 바로 유통을 강조합니다. 뿌리내는 겁니다. 이해되겠죠? 노무현 대통령과 사고방식이 똑같죠. 그죠? 수도권 지역에 너무 많은 기능이 집중되어 있으니까. 그죠? 각종 혁신도시, 경제도시, 그죠? 행정수도 좀 이전하려고 했는데, 이런 젠장, 예. 못하셨습니다. 예. 이해가 되겠죠? 기능 분산이라고 보시면 돼요. 다음 두 번째인 박제가. 좀 쉽게 할게요. 박제가 선생은 결론이 하나입니다. 뭐냐면, 돈 좀 쓰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것도 설명을 해드릴게요. 봐봐. 성리학에서 바라보는 최고의 경제관. 그러니까 성리학에서는요. 뭐가 최고의 경제라고 봤냐면 근검, 절약, 검소였습니다. 뭐죠? 쓰지 말라는 겁니다. 아끼고 아껴라. 아끼는 것만이 최고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들 사자성어 중에서 자린고비라는 말 아시죠? 맞죠? 굴비를 먹어요? 매달아 놔요? 매달아 놓습니다. 그리고 뭐 하는 거예요? 변태처럼 쳐다봐요. 어이구 그놈 짜군 하면서 뭐 찍어 먹어? 간장 찍어 쳐먹습니다. 아이고 그놈 짜구만. 밥도 먹습니다. 밥만 쳐먹어요. 그리고 또 좀 입이 심심하면 굴비 봅니다. 그리고 뭐 먹는 거예요? 간장 먹는 거죠. 이건 변태입니다. 그리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야, 굴비를 먹어야 굴비 장수 아저씨도 먹고 삽니다. 맞죠? 굴비 장수 아저씨가 또 먹고 살아야 다른 것도 팔리겠죠. 근데 성리학적인 경제관에 의하면 무조건 근검, 절약, 저축, 검약이에요. 그러면 뭐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소비라는 것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경제학적인 관점에서 잠깐 본다면 수요가 없으면 공급은요? 없습니다. 그럼 굴비 장수 아저씨는요? 다 굶어 죽는 거죠. 맞죠? 굴비 장수 아저씨가 굶어 죽으면 굴비 장수 아저씨랑 또 같이 먹고 살아야 되는 다른 무슨 고등어 장수 아저씨, 그죠? 갈치 장수 아저씨 다 굶어 죽습니다. 이러면 경제가 돕니까 안 돕니까? 안 돕니다. 그러니까 박제가 선생은 뭐를 강조한 거예요? 굴비를 좀 처먹어라라고 얘기한 거예요. 매달지 말고. 굴비를 먹어야 굴비 장수 아저씨도 돈이 생기고 돈이 생겨야 사탕도 하나 사가지고 자기 아들내미 주고 그래야 사탕 장수 아저씨도 먹고 살고 사탕 장수 아저씨가 사탕을 많이 팔아야 뭐가? 뭐 감자도 많이 팔리고 과자도 많이 팔릴 거 아닙니까? 이해가 되겠어요? 이건 뭐를 강조한 거죠? 소비의 중요성을 강조한 거예요. 이분은 천재입니다. 자본주의 틱한 마인드를 정확하게 가지고 있었던 분이 이 두 분이었던 거예요. 이해되겠죠? 집중되어 있는 물자와 기능 분산, 박지원, 오케이죠? 그리고 무조건적인 근검과 절약과 저축은 미덕이 아니고 그건 정말 재앙이다라고 바라본 게 박제가입니다. 오케이냐? 자, 근데 참으로 슬픈 게 있죠. 이게 이제 오늘 수업 내용의 마지막 멘트인데요. 이렇게 엄청나고 기똥찬 아이디어들이 당시 조선에서는요. 단 한 번도 채택이 된 적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 그만큼 성리학이 강했던 겁니다. 언제? 조선 역사 전체 내에서. 이해되죠? 오케이. 자, 실학의 내용도 한번 쫙 소개를 시켜드린 것 같네요. 예. 자,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마지막 제4장인 근대 한국 윤리 사상을 또 이제 정리를 할게요. 그럼 이제 한국 윤리가 이제 마무리가 되고 이제 제3부 정치 쪽인 민주주의론을 이제 보면 깔끔하게 이제 이론적인 내용은 가급적 많이 좀 제가 언급을 해드리고 갈 수 있겠습니다. 알겠죠? 자, 다음 시간에 이제 제4장 근대 한국 윤리 사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고요. 이번 강의도 여기서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오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찾아뵐게요. 이만 물러갑니다. 네.